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중반의 여성이고 현재 연년생으로 아이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저도 나이를 먹고 삶을 살아가다 보니 사람 인생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TV에서만 보던 일들이 저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려대 저는 연매출 200억의 식품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친정아빠 덕분에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았어요. 외동이라 그런지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에게 지극정성으로 대해주셨죠. 모자란 것 없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웠어요. 그리고 좋은 집에 살면서 학비 부족함 없이 대학교도 나올 수 있었죠. 이뿐만 아니라 집에서 회사를 물려받을 사람이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친정아빠 회사에 인턴으로 들어가 차근히 일을 배웠어요. 남들은 취직하는 것이 힘들어서 전전긍긍한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집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자라면서 취직도 일사천리였죠. 그래서 항상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어요. 이렇게 한없이 다정하신 부모님과 경제력이 뒷받침되는 가정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하늘에 있는 별을 따는 것만큼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 저는 여유로운 삶을 선물해주신 부모님에게 보답을 하기 위해서 회사 일에 밤낮 없이 매달리며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그렇게 세월은 흘러 저는 28살이 되었고 노력의 결과로 팀장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쯤 저는 전년도에 신제품 출시 프로젝트를 같이 하면서 친해진 옆팀 팀장과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사실 회사에서는 제가 대표 딸인 게 모두 밝혀진 상태였기에 사내 연애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워낙 저를 지켜보고 있는 눈이 많다 보니까 연애 사실을 숨길 수밖에 없었죠. 그래도 사내 연애를 하는 게 나쁘지만은 않았어요. 훨씬 재미있었고 오히려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게 저희들은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사실 남편이나 저나 친정 부모님이 반대를 하실까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남편과 저희 집안의 수준 차이가 너무 심했거든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가기 전날부터 남편은 엄청 긴장을 했었어요. 지희야, 내일 인사 갔는데 부모님께서 나를 싫어하시면 어쩌지? 우리 아빠가 오빠 예뻐하시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걱정부터 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우리 어머니는 편찮으셔서 집에만 계시고 나는 생활비를 매달 보내줘야 하는 입장인데 이런 내 사정을 누가 이해하겠어? 우리 부모님 사람 쉽게 내치실 분들 아니야. 집안 형편이 좋지는 않지만 오빠도 나랑 똑같은 팀장 직함 달고 있고 회사에서 능력 인정받고 있잖아. 그래도 능력과 집안 수준은 다른 거니까 나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지. 우리 아빠 집안 형편 가지고 사람 내칠 만큼 나쁜 사람 아니야. 항상 나한테도 사람 됨됨이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어. 오빠 좋은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내일 조심해서 와. 알았지? 사실 저도 말은 이렇게 했지만 부모님께서 남편의 집안 형편을 알고 반대를 하실까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친정아빠께 미리 언지를 드릴 수는 있었지만 혹시나 싫다고 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안 드렸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께 남편을 소개했죠. 당연히 친정아빠는 남편의 얼굴을 알고 계셨기에 많이 놀라신 듯 보였어요. 다행히 내치거나 하지는 않으셨고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제가 따로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누군지 굉장히 궁금했는데 이 팀장 자네였다니 처음에는 많이 놀랐네. 사귈 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야 했는데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과할 것까지는 없고 이 팀장 능력이 좋아서 내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우리 식구가 되겠다고 찾아올 줄이야. 세상 참 좋네. 관심 있게 봐주셨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자네 부모님은 지금 뭐하고 계신가? 두 분 다 건강하시지? 그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지금 편찮으셔서 매달 생활비 드리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구만. 자네 혼자 가정을 책임지느라 참 힘들었겠네. 친정 부모님은 남편의 형편을 듣고 나서 조금은 당황하신 듯 보였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는 부모님의 모습에 혹시나 반대를 하시려나 싶어 불안했죠. 그러나 제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부모님은 결혼 반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긴장을 많이 하고 있는 남편을 위로해 주셨죠. 형편이 너무 차이나서 많이 당황하실 거라는 건 예상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사람을 넘봤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희를 많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허락해주시면 제가 100배 1000배 잘하겠습니다. 가정 형편이 우리랑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쉽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네를 반대할 생각은 없네. 가정 형편이 뭐 본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집안 형편이나 경제력보다 사람 됨됨이를 우선으로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게. 그렇게 친정아빠는 평소 남편이 성실하고 착실해 좋게 보고 있었다면서 결혼을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남편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에 친정부모님은 예상치 못한 사람이 집에 들어오고 평소 이미지와는 달리 집안 형편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되어 조금 놀랐다고 하셨죠. 그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가족으로 맞아주시겠다고 약속한 것도 있었고 회사에서 남편을 주욱해보고 있었기 때문에 허락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집안 사정과는 관계없이 저희 둘이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면 되는 거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부부는 흔쾌히 허락해주신 친정부모님 덕분에 무사히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친정부모님께서는 철부지 외동딸을 시집 보내면서 이런저런 걱정을 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정말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저를 너무 예뻐하셨고 남편도 주변 사람들이 인고 부부라고 할 정도로 저에게 잘했죠. 무엇보다 평소 세심한 성격 덕분인지 시어머니를 챙기는 것만큼 저희 친정 부모님에게도 잘했어요. 그래서 싸우거나 말다툼할 일은 거의 없었죠. 다만 어느 집에나 문제는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실 저희 부부는 결혼 전부터 아이는 되도록이면 빨리 낳았으면 했어요. 저도 외동으로 외롭게 자란 상태였고 남편도 외동이었기에 양가 부모님께서는 최대한 빨리 아이를 가졌으면 하는 눈치였죠. 그러나 인생은 계획대로 되지는 않더라고요. 양가 부모님은 결혼 1년 차가 넘어갈 때부터 빨리 아이를 낳으라고 재촉을 하셨는데 저희 부부는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았어요. 2년 차가 넘어갔는데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 저는 나이가 있어 그런가 싶어 불안한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 진료를 받아봐야 하나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보, 우리 아이 가지려고 노력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잖아. 그래서 말인데 병원 진료를 한번 받아볼까? 에이, 우리 이제 결혼 2년 차야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병원 진료까지 받아? 우리 나이도 있고 불안하니까 그렇지. 원래 30대가 넘어가면 임신 확률 확 줄어든다고 하잖아. 그거 근거 없는 헛소리일 뿐이야. 어떤 사람들은 나이 50 넘어가도 아이 잘만 가지더라. 그러니까 너무 부담 가지지 마. 우리 아이도 엄마 아빠 신혼생활 조금 더 즐기라고 눈치껏 늦게 오려나 본데? 마음 편하게 먹자. 나도 마음 편하게 먹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네. 내가 어디서 봤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애가 안 생겨서 병원 다니던 사람들이 결국 임신 포기하고 병원 진료를 그만두니까 그때 아이가 찾아왔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임신도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되는 거야. 엄마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데 어떤 아기가 찾아오고 싶겠어. 남편은 임신 문제로 힘들어하는 저를 달래주면서 너무 급하게 마음을 먹지 말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병원 진료는 결혼한 지 6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그때 가보자고 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조금은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신에 대한 강박은 내려놓고 마음을 편하게 가져보기로 했죠.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한 지 3년 만에 자연으로 첫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겹경사로 출산한 지 4개월 만에 둘째 아이도 임신을 하게 되었죠. 임신이 안 되어서 그렇게 애를 태우더니 연년생으로 두 아이가 태어나게 되니까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당연히 양가 부모님께서도 세상에 손주가 둘이나 낳으니 너무 좋아하셨죠. 사실 저는 첫째 아이를 낳을 때까지만 해도 일 욕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친정아빠의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할 때가 가장 신나고 행복했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면 표정이 훨씬 밝고 행복해 보인다며 신기해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몸조리를 끝내고 아이 맡길 곳을 찾으면 곧장 회사에 출근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나 연년생으로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니 앞으로 회사 일은 어떻게 해야 하고 아이들은 또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막막함이 생겼죠. 그런데 육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은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나름대로 이것저것 방법을 찾아보게 되었죠. 여보,
우리 주은이랑 주희 육아 어떻게 할래? 육아요직을 쓰고 돌아가면서 아이 키울래? 나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그냥 애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옆에 붙어 도와주시는 이모님을 알아보는 게 어때? 당신이나 나나 주요 직책인데 아무래도 그 자리에 오래 비워두면 안 될 것 같아. 남편은 육아요직을 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보다는 차라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자고 했어요. 처음에 남편 이야기를 듣고서 갓 태어난 아이들을 어떻게 남의 손에 맡기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다시 고민을 해보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누군가의 도움은 필요할 것 같았어요. 원래 연년생은 쌍둥이만큼 힘들다고 하잖아요. 연년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주변 지인들도 저에게 이모님은 꼭 구하라는 조언을 해주었죠. 갓 태어난 신생아 연년생은 이모님 2명을 불러도 힘들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저는 고민 끝에 남편 말대로 육아를 도와주실 수 있는 이모님을 알아보게 되었어요. 주변 말을 들어보니 좋은 이모님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운이 좋았는지 저는 어렵지 않게 금방 좋은 이모님을 모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집에 갓난아기가 둘이 있다 보니 이모님을 모셨음에도 도저히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정말 많았죠. 무엇보다 저는 아이들을 완벽하게 잘 키워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몇 달을 고민하다가 저는 좋은 엄마가 되기 위해서 회사를 포기하고 전업주부가 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을 먹고 난 다음 남편과 친정아빠에게 이 문제를 상의하게 되었어요. 저 회사 그만둘까 해요. 집에 이모님을 들였어도 주은이랑 주희가 연년생이라서 제가 옆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여보,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회사를 그만두겠다니. 당신 일 욕심 많은 사람인데 괜찮겠어? 그래 지희야. 당장 회사 나오기 힘들면 육아휴직을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조금 더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결정해라.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아니에요. 저 이미 신중하게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에요. 그리고 제 자리가 오래 비어져 있으면 팀원들이 더 힘들어져서요. 그러니까 저 회사 관두고 전업주부로 있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친정아빠랑 남편은 일을 관두고 전업주부가 되겠다는 저를 어떻게든 설득해보려고 했죠. 그러나 저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저를 이해해주기로 했어요. 그렇게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전업주부로서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엄마로서만 사는 게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아지게 되더군요. 그리고 남편도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고 승승장구해서 부장으로 승진을 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인지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굉장히 바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첫째 아이가 7살이 되었을 때였어요. 아침부터 정신이 없이 아이들을 준비시켜 어린이집에 보내고 집에 들어갔는데 친정엄마의 전화가 다급하게 울렸어요. 지희야, 너 지금 당장 병원으로 좀 와라. 갑자기 병원을? 왜? 엄마, 혹시 신장이 더 나빠진 거야? 내가 아니고 내 아빠가 회사에 갔다가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이 없어. 그래서 지금 수술 들어갔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상황이 많이 안 좋은가 봐. 뭐라고? 알았어, 엄마. 내가 애들 데리고 바로 갈게. 친정아빠가 쓰러진 후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뭐부터 해야 할지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냥 바로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갈까 했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아빠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싶어 어린이집에 둘러 아이들을 데리고 다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렇게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 정말 친정아빠가 의식 없이 누워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께 언제 깨어낼 수 있냐고 물었더니 이미 골든타임을 놓친 후 병원에 오셔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했죠. 그래도 친정엄마와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병원을 찾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죠. 그러나 친정아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도무지 깨어날 생각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 친정아빠가 누워있을 동안 투자자들은 하나둘씩 병원을 찾아 상태를 확인했어요. 겉으로는 병문안을 왔다고 하지만 하나같이 한숨을 쉬고 얼굴이 어두운 게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죠. 그렇게 한 달가량의 시간이 지났을 때 친정아빠와 가깝게 지냈던 투자자 중 한 명이 병원에 찾아왔어요. 어렸을 적에 저도 아저씨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던 사람이었죠. 갑자기 밖으로 불러내셔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저에게 할 말이 있어서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제이야, 마음 단단히 먹어라. 아무래도 회사에 칼바람이 불 것 같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저씨? 칼바람이라니요? 내가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투자자들 반발이 너무 심해. 내 아빠 계속 이 상태면 조만간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내일 오후에 이 문제로 회의를 하겠다고 하는데 내가 와서 투자자들을 달래든지 다른 조건을 내세우든지 해야 할 것 같아. 네? 아무리 그래도 저희 아빠가 창업주이고 오랜 시간 동안 청춘 다 바쳐서 회사를 이끌어왔는데 한 달 만에 대표 자리에서 내려오라니 이건 너무하잖아요. 1년을 누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고작 한 달이에요. 알아, 내가 왜 모르겠니? 정말 한숨만 나오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친정아빠는 도무지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대표 자리에서 억울하게 내려오지 않도록 제가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저는 친정아빠와 친하게 지내시는 투자자분과 함께 회사 회의실로 들어가게 되었죠. 이후 회의가 시작되었고 투자자들은 큰 소리를 내면서 크게 반발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대표가 한 달 동안 일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회사의 대표 자리를 비워둘 겁니까? 지금까지 일어나지 못했으면 우리도 얼른 새로운 대표 찾아서 세워야 해요. 투자자님들의 마음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 아빠가 1년을 누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고작 한 달이에요. 분명히 일어나실 테니까 조금만 양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안 될까요? 뭘 양해하고 기다려요. 대표가 내 치료로 쓰러져서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데 회사를 새로 이끌어갈 사람을 찾는 게 당연한 순리고 철저인 거죠. 투자자님들의 뜻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저희 아빠가 창업주이고 청춘 다 바쳐서 이끌어온 곳이에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한테 대표 자리 넘겨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해해서 대표 교체 대신 대표들이 체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회사 경험도 있고 하니까 아빠 대신 대표 대리로 업무를 보겠습니다. 그건 더 안 될 말이죠. 따님 분은 7년 전에 회사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7년 넘게만 보던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운영하겠어요? 아시겠지만 저 회사 다닐 때 능력 좋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대표 자리만 지켜주시면 제가 죽을 만큼 노력해서 대표 대리 수행하겠습니다. 아무리 회사 다닐 때 능력이 좋다고 했어도 이건 아니죠. 저희 투자금이 걸린 문제인데 7년 전에 회사 그만둔 사람을 뭘 믿고 쉽게 대표 자리를 내주겠습니까? 남한테 회사 빼앗기는 게 싫은 거라면 차라리 이 부장이 대표 자리 맡게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대리로 업무 수행하는 것도 아니고 대표로 승진을 시키자는 건가요? 아무리 제 남편이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투자자들의 성화에 저는 대표 대리를 보겠다는 제안을 했었죠. 그러나 투자자들은 제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고 7년 동안 집에서 애나 보던 사람이 대표 대리를 맡는 것은 안 될 일이라면서 난리를 쳤어요. 사실 저는 살면서 육아를 위해 회사를 나온 것을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어요. 그러나 친정아빠 일을 겪으면서 처음으로 회사를 그만둔 것에 대한 후회가 생기더군요. 만약 제가 회사를 꾸준히 나가서 능력을 키우고 승진을 했다면 애초에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테고 대표 대리 수행도 제가 맡도록 조치를 해줬을 테니까요. 그러나 이미 저는 회사를 관둔 상황이었으니 투자자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죠. 그렇게 한참을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어요. 그런데 몇 명의 투자자들이 계속해서 남편이 대표가 되어야 한다며 우기더군요. 저는 그건 안 된다면서 반대를 했지만 애초에 법인 회사였기 때문에 지분이 없는 제 의견은 묵살이 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 투자자들 말대로 남편은 대표로 승진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생판 모르는 남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남편이 대표가 된 게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황당하게도 남편은 대표가 되고 나서 완전히 태도가 바뀌었어요. 시어머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저를 대하기 시작하셨죠. 예전에는 손에 물 한 방울 묻지 않도록 하고 부엌에는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남편이 대표로 승진을 하자 순식간에 저를 거지 취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 돈 빼먹는 거머리라는 막말을 하시더군요. 게다가 시집살이를 정말 심하게 시키셨어요. 예를 들면 뜬금없이 불러 집안 대청소를 하라고 하던가 시아버지 제사 음식을 혼자 다 하라고 하신 적도 있었죠. 저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친정아빠만 깨어나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최대한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늘이 무심하게도 친정아빠는 3달 뒤 목숨이 위태해졌죠. 사실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잠시 눈을 뜨고 깨어나셔서 저와 엄마는 이제 회복할 일만 남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나 친정아빠는 그날 저녁에 회사를 꼭 살리라는 한마디만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돌아가신 친정아빠를 붙잡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느라 무슨 소리를 하신 건지 전혀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친정아빠가 사망을 한 후 저는 장례식을 준비하게 되었고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부고 소식에 친정아빠와 사이가 두터운 투자자님이 눈물을 잔뜩 흘리면서 장례식장에 찾아왔어요. 그분은 친정아빠의 영정 사진을 보면서 회사를 지키지 못해 너무 죄송하다며 오열을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런데 조문을 마친 투자자님이 저에게 얘기 좀 하자면서 밖으로 불러내시더군요. 아저씨 회사에 무슨 일 있는 거예요? 아까 조문하실 때 회사를 지키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지희야 대표님도 돌아가신 마당에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너도 진실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니까 잘 들어라.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요? 지난번에 투자자들이 이 부장을 지정해서 대표로 세우자고 우겼던 게 이상하다 싶어서 내가 따로 알아봤는데 아무래도 대표님이 쓰러지기 전부터 회사가 이미 내 남편한테 넘어갈 위기였던 것 같다.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남편이 욕심이 났던 것인지 투자자들 몇 명을 꼬들겨서 대표 자리를 꿰찰 생각을 했던 것 같아. 너도 알다시피 법인에서는 투자자들이 좌지우지하다 보니 내 남편이 한 명씩만 다 만나고 연락을 하면서 대표님을 끌어내리고 본인을 밀어달라고 한 것 같더라. 설마요. 남편이 왜 그런 짓을 해요? 제가 회사를 그만둔 순간부터 아빠는 남편한테 지분 주고 대표로 세울 생각했다는 거 아저씨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아니 어차피 받을 회사인데 벌써부터 욕심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저씨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시는 걸 거예요. 저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투자자님에게 남편이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했었어요. 그러나 투자자님은 몇 번이나 확인했고 거의 확실한 정보라고 하시면서 남편이 그런 짓을 한 게 맞는 것 같다고 하셨죠. 정말이야. 내 남편이 본인에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니. 아버지가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 나는 내 남편이 그날 이후 따로 애타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은 내가 애들 사이에서 남편을 만난 게 아니라 내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기 직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 그래. 나는 내 남편이 그날 이후 따로 애타게 살고 있었어. 그런데 그날은 내가 애타게 살고 있었어. 그래. 나는 내 남편이 그날 이후 따로 행동치 않은 것도 없고 조용히 있길래 다들 거절했구나 하면서 그게 신경 쓰지 않고 넘어갔었다. 그런데 대표님이 쓰러진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대표 자리를 두고 급하게 회의를 진행하더니 투자자들이 대놓고 내 남편을 대표로 세우자며 지정하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그 일이 생각나더라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진짜로 그런 짓을 했는지 가서 물어봐야겠어요. 지희야, 신중해야 돼. 내 남편이 대표가 된 후에 본인 제안을 거절한 사람들 모두 배제시켰어. 그리고 지금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장례식에 코빼기도 안 보이자니. 투자자님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더군요. 잘못된 방법으로 대표 자리를 꿰찬 것도 모자라서 친정아빠와 두터운 사이를 유지하던 사람들을 배제시켰다니요. 저에게 회사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할 텐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죠. 사실 저는 회사를 그만두며 남편에게 힘이 되었으면 해서 지분을 모두 넘겼거든요.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왜 지분을 넘기고 회사를 관뒀을까 하는 후회가 되었어요. 그러지 않았다면 이렇게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았죠. 친정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게 된 이유도 남편의 이런 행동을 알게 된 후 충격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투자자님 말씀처럼 신중하게 행동하려고 다음날 저녁까지는 회사를 찾아올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봤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회사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속에서는 열불이 났죠. 그날 저녁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장례식을 하다 말고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어차피 회사를 당장 찾아올 방법이 없으면 남편 입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직접 듣고 한바탕 난리라도 쳐야겠다 싶었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더니 남편이 시어머니를 불러 소고기 파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장인 어른이 돌아가셨다는데 하하호호서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곧장 밥상을 뒤엎고 큰 소리를 쳤어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장인이 돌아가셨다는데 너는 소고기가 입에 들어가니? 그리고 당신 투자자들 설득해서 대표 자리 꿰찬 거라며. 그것도 우리 아빠 쓰러지기 전부터 그 짓거리를 했다던데 제정신이야? 우리 아빠 회사를 당신이 무슨 자격으로 훔쳐가? 얘, 왜 멀쩡한 우리 아들이 자꾸 그러니? 어차피 받을 회사 일찍 좀 가져오겠다고 한 게 무슨 잘못이라고 이 난리를 피워. 그리고 이유가 어찌되었건 결과적으로는 내 아빠가 죽었으니 그 회사는 우리 아들 거야. 너야말로 그딴 말할 자격 없다고. 그래, 우리 엄마 말이 다 맞아. 어차피 당신이 회사를 나간 순간부터 내가 대표 자리에 올라갈 예정이었어. 어차피 내 자리였다고. 뭐라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구나. 우리 아빠가 당신을 얼마나 믿고 좋아했는데 은혜도 모르고 이딴 짓을 해? 당신 때문에 우리 아빠 내추럴 와서 돌아가셨어. 이거 어떻게 책임질 거야? 책임 같은 소리 안 해? 아이 증거 있어? 그딴 말 할 거면 증거 가지고 와서 해. 너 자꾸 헛소리 하지 말고 온 김에 이 서류에 사인이 나고 가.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왔고 그걸 저에게 던지면서 사인하고 나가라고 했어요. 친정아빠 장례식을 하고 있으니 예의상 조금 지나서 얘기할까 했었지만 이왕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빨리 얘기 끝내고 이혼 서류에 제출하자고 하다군요. 이혼만 해주면 친정엄마 병원비는 본인이 부담을 하겠다면서요. 사실 저희 친정엄마가 계속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꾸준히 돈이 들어갔는데 남편은 그것을 빌미로 이혼을 하자고 한 것이었죠. 그러나 저는 끝까지 버텨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본인에게 여자가 생겼고 곧 재혼할 생각이라면서 이렇게 버티며 결국 초라해지는 것은 제가 되지 않겠냐며 얼른 사인하라고 재촉을 해댔죠. 시어머니도 옆에서 지금 사인하지 않으면 애들은 본인이 데려와 키우겠다면서 애들 놓고 쫓겨나? 평생 얼굴을 보고 싶지 않으면 빨리 사인하고 나가라면서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저는 결국 아이들과 친정엄마 때문에 억지로 도장을 찍고 그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집을 나오면서 꼭 제대로 복수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이혼 후 1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죠. 저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져서 집 주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노신사 한 명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들어오더니 제 이름을 부르며 그 사람이 맞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시냐고 했더니 본인은 이전 시어머니의 전남편, 즉 전남편의 친아버지라고 했어요. 처음에 저는 노신사의 말을 믿지 못했죠. 이전 시아버지는 분명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고 시댁에서 제사 지내는 모습을 매년 봤거든요. 죄송한데 사람을 착각하신 것 같아요. 저희 이전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거든요. 전남편이 이정우 맞죠? 제가 개미 되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 집에서 제 아버지 제사를 지낸 것 같네요. 못 믿겠으면 내가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으니 한번 봐요. 노신사는 저에게 오래된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자세히 보니 이전 시어머니와 결혼식을 올린 사진이었죠. 오래된 사진이었지만 이전 시어머니의 얼굴이 변한 게 거의 없어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노신사는 제가 전남편과 이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어디서 뭘 하는지 저를 찾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다고 했죠.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혼하고 잘 살고 있는데 이제 그 집과 관계도 없는 저를 왜 찾았나 싶었죠. 그래서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노신사는 갑자기 제 손을 꽉 잡더니 이상한 말을 꺼내더군요. 저랑 복수극 한 편 찍으실래요? 나도 그들에게 제대로 복수를 하고 싶거든요. 네? 그게 무슨...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뜬금없이 찾아와서 복수극 한 편 찍자니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니 그 노신사에게도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제가 영자랑 살 때 많이 아팠거든요. 그런데 영자랑 정우랑 어떤 남자 한 명을 데리고 오더니 돈이 없는 사람이랑은 살 수가 없다면서 그 남자랑 새 인생을 시작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원비로 쓸 돈을 위자료라고 하면서 홀라당 가져가 버렸어요. 그렇게 저는 버려지게 되었고요. 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럼 이후에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하셨어요? 병원에서는 억지로 퇴원을 시키려 하고 저는 돈 한 푼 없으니 결국 친척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치료를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다행히 형이 소식을 듣고 아픈 걸 왜 이제야 얘기하냐면서 도와줬어요. 그렇게 저는 형 도움을 받아 악착같이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받았고요. 노신사는 그날 이후 이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에게 복수를 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다고 했어요. 퇴원 후 일단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죠. 왜냐하면 그 두 사람은 돈에 눈이 먼 자들이니 복수 방법도 돈밖에 없다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신사는 원양어선도 타고 일용직 일도 하면서 되는 대로 한 푼 두 푼 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악착같이 돈을 벌고 있던 와중에 딸을 홀로 키우던 형이 사고로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노신사는 형 딸, 즉 고등학생이던 조카를 걷어 본인 딸처럼 데리고 있게 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형의 재산 일부를 정리해 본인 돈을 보태 투자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불리기 시작했다 했어요. 처음에는 소액 투자로 시작했는데 다행히 본인이 보는 눈이 있는 것인지 지금은 큰 돈을 가지고 놀게 되었다고 했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노신사의 상황을 모두 알고 있는 조카는 복수를 도와주겠다며 저희 친정아빠 회사의 회계팀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조카를 통해서 듣게 된 소식이 하나 있다고 했죠. 자꾸 이름 모를 유령회사라 돈이 흘러나가는 것을 봐서는 대표가 회사 돈을 횡령하는 듯 보인다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얼마 전에 그 내역을 노신사에게 보내줬다고 해요. 정말 황당하더라고요. 횡령까지 할 줄은 생각도 못했는데 진짜 관도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신사는 본인의 사정을 설명한 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투자할 돈을 대줄 테니까 제이씨가 저 대신 투자자로 나서주세요. 네? 제가 투자자를요? 아, 네. 그 회사 아빠 회사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중에 되찾으면 제이씨가 투자자로 나서야지요. 투자자들이 대표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야 회사 찾는데 유리하지 않겠어요? 그렇긴 하지만 저는 투자를 해본 적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는데요. 그게 어렵지 않을 테니 걱정 마세요. 분명 제이씨가 큰 돈을 투자하게 되면 다른 투자자들도 그 사람이 누군지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자들이랑 연결이 되면 제이씨는 비자금 내역을 보여주면서 대표가 횡령을 했다고 고소를 하자 해요. 제가 듣기로는 아빠 쪽 투자자들은 다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모두들 전 남편 편일 텐데 고소를 하겠다고 할까요? 아무리 정론 편이라고 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증거물도 있는 데다가 본인 돈이 걸려있으니 고소 안 하겠다 나올 수는 없죠. 정말 그럴까요? 예, 분명히 횡령 사실을 알게 되면 투자자들은 난리가 날 테고 저놈은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했죠. 당연히 처벌도 받을 테고요. 그리고 투자자들 중 몇 명은 제이씨가 회사 창업주 딸이라는 것을 알 테니 어쩌면 회사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노신사의 말대로 복수를 한번 해보기로 했죠. 시간이 많이 지나도 어떻게든 회사를 되찾아오려고 했었기에 이게 기회다 싶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노신사에게 돈을 받아 그 돈을 친정아빠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문을 듣고 투자자들이 연락을 해왔죠. 보통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한 곳에만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다 보니 서로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 공유를 하는 듯 보였어요. 투자자들이 하나둘 연락을 해오자 저는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다면서 다 같이 모여 얘기 좀 하자고 했죠. 그렇게 저는 투자자들을 한 곳에 모여놓고 그 자리에 나가게 되었어요. 당연히 저를 알고 있는 몇몇의 오랜 투자자들은 제가 나타나자 놀란들 토끼 눈이 되었죠. 저는 지체할 것 없이 투자자들 앞에서 노신사에게 받은 서류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전 남편이 유령회사를 세워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까발렸죠. 그러자 노신사의 말대로 투자자들은 서류를 확인한 후 난리가 났고 다 같이 대표인 전 남편을 고소하게 되었어요. 그로 인해 전 남편은 당연히 대표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고 조사를 받은 후 목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오래된 아빠를 존경했던 투자자들은 제가 회사 창업주의 딸이라는 것을 모든 투자자들에게 알렸어요. 그러면서 저를 대표로 내세우자며 다른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죠. 덕분에 저는 친정아빠의 회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노신사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오랜 시간 끝에 제가 회사를 다시 되찾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이전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본인 아들은 돈 한 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변호사도 없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이전 시어머니의 부탁을 완곡하게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는 표정이 싹 바뀌어서는 손가락질까지 하며 난리를 치는 거예요. 내가 투자자 한 명에게 도와달라고 찾아갔더니 내가 회사에 투자한 돈이 내 전남편 돈이라더라? 너 내 전남편 돈으로 대표에 취임까지 했는데 내가 양심이 있으면 우리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왜요? 저는 정당하게 아빠 회사 되찾는 건데 여기에서 무슨 양심을 찾아요? 아프다는 사람 돈까지 빼앗아 버려놓고 전남편 돈이 본인 돈인 건 마냥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이상 말 섞고 싶지 않으니 사람 부르기 전에 조용히 내 회사에서 나가요. 제가 회사에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이전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사설 변호사를 붙여달라며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런데 그때 저와 식사를 하기 위해 찾아온 노신사가 그 모습을 목격하고는 앞으로 다가왔어요. 아, 지금 뭐 하는 거야?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서 이 난리를 피워? 양심이 있으면 이 회사에 발을 붙이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정우 아빠, 이 회사에 투자를 할 정도로 돈이 많았다면서? 소식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아들이 옥에 갇혀 있어. 그러니까 당신 아들 좀 거기에서 꺼내주라. 도와줘? 내가 그리고 걔가 언제부터 내 아들이었냐? 오늘 내일 하고 있는 나한테서 돈 빼앗고 무참히 버렸던 거 기억 안 나? 내가 너랑 내 아들한테 복수하려고 그날부터 악착같이 버텼어. 그래, 내가 그때는 미쳤었나 봐.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을 줄도 몰랐고 그리고 크게 성공할 줄 몰랐어. 그런데 정우 당신 아들이잖아. 한 번만 도와주라. 일부러 정신 좀 차리면서 살라고 옥에 넣어놓은 건데 도와주긴 뭘 도와줘? 이참에 당신도 옥에서 고생하는 아들 바라보면서 반성과 후회라는 걸 해봐. 계속 그렇게 살면 나중에 지옥불에 떨어져 천벌받는다고. 노신사도 전 남편을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자 이전 시어머니는 지난 날이 후회가 되는 듯 눈물까지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저와 노신사가 마지막 희망이라고 한 법만 도와달라고 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거절하면서 재혼한 여자도 있는데 그 여자한테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전 시어머니 말이 재혼한 여자도 있는데 그 여자한테나 가서 도와달라고 하라 했어요. 재혼한 여자는 전 남편이 개털되자마자 바로 친정으로 도망가서 연락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역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더니 전 남편은 본인 같은 사람을 골라서 만난 듯 보였어요. 이전 시어머니는 끝까지 저와 노신사에게 매달렸지만 더 마주하고 싶지 않아 곧장 보안 직원들을 불러 바로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전 남편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 국선 변호사를 통해 재판을 받게 되었고 횡령으로 밝혀져 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전 시어머니는 아픈 몸으로 일을 하지 못해서 지금은 노숙인 쉼터를 전전하며 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는 아이들 키우면서 여전히 친정아빠의 회사 운영을 잘해나가고 있어요. 또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노신사에게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으면서 가족처럼 지내며 때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으면서 잘 챙기고 있죠. 사실 지난 일로 마음고생이 참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아직까지는 때때로 친정아빠가 그리워지기도 하고 대표직이라는 무거운 자리가 무섭기도 해요. 하지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친정아빠가 청춘을 다 바쳐 키워놓으신 회사 운영을 잘해야겠다는 책임감이 있으니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겨도 잘 헤쳐나가 보려고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